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질환지교 시큐리티 무소보안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홍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아마 나른한 시간이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잠시 소화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2년여간의 시간 동안 사실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례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업무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오프라인 행사장에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기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랜섬웨어가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 실제 8월 달에 과기부에서 랜섬웨어 종합 강화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저희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중화가 랜섬웨어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대한민국도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일단 전환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방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말 되면 약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고 성인들의 전체 90%가 백신 접종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저희의 위드 코로나 전환은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저희의 일상은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고 저희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나오면서 사실 저희가 그 새롭게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용어이겠죠. 그리고 언택트는 사실은 이제 영문법상으로는 언택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언택트라는 용어를 거의 지금 기사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통은 이제 컨택트라든지 아니면 컨택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생활에서 언택트라는 용어들은 일단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야간 800명의 근로자분들께 설문한 결과 재택근무 경험이 있나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약 80% 정도의 근로자분들이 재택근무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B2C나 현장에서 영업하시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셨겠지만 일반적인 그 근로자분들께서 약 80%가 대부분 재택근무를 경험을 하셨고요. 또한 기업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재택근무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는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근무 환경들은 변화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서 재택근무로의 전환,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난감해하는 기업들도 많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요. 또한 재택근무가 업무의 생산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 2년 동안의 재택근무와 개인 방역들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치를 쌓게 됐고 이 재택근무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실 저희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터에 보시면 실제 그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중 스피어 피싱이 5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에는 코로나가 저희가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 약 14,000배에 가까운 코로나 테마 스팸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커들은 실제 정보가 모이는 곳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악성 코드를 유포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면서 실제 어떤 시스템을 마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랜섬웨어를 좀 더 유포를 해서 금전적인 취득을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랜섬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 시스템 네트워크단에서 어떤 그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해서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해서 시스템을 마비를 시키는, 그리고 기관과 아니면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켜서 뭔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그 사이버 위협이 아니고, 랜섬웨어는 이제 기업이나 기관의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금전적인 취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랜섬웨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 단체들은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조직들이 지금 4단계로 보통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분석조가 있고요. 두 번째 배포조, 세 번째는 확산조, 그다음에 마지막에 협상조,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석조 같은 경우에 타겟이 설정이 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 문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들, 주변에 있는 사용자들 이름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실제 이메일을 통해서 스피어 피싱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메일을 받았을 때 대표이사가 이 문서를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받게 되면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이런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일단 한 사람이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되고, 이 잠복조가 이제 잔입을 해서 전체 PC,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확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게 이제 그 암호화가 되고 뭔가 성공적으로 랜섬웨어 감염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협상조가 비트코인을 요구해서 금전적인 취득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들이 진화되고 있어서 더더욱더 랜섬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요 랜섬웨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 이건 뭐 순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크롤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AD 서버를 장악해서 유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디지털 서명 정보를 취득해서 정상 파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작년 말에 국내 대형 유통사에서 이 크롤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좀 그 사회적인 이슈화가 많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안티바이러스를 탐지 우회하고 분석 방해 후에 감염하는, 그리고 특히나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는 라스라고 하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 모델로 출시된 랜섬웨어입니다. 이 랜섬웨어는 올해 최근에 5월 달에 미국에서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에 침입을 해서 감염이 돼서 약 6일 동안 미국의 송유관 공급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6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고 복구를 하였으나 다행히도 FBI가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상당 금액의 비용을 다시 회수하고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같은 해 5월에 전 세계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최대의 육가공 업체가 이 다크사이드에 감염이 돼서 약 130억 원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복구했다는 기사들도 흔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 저희 그 과기부에서도 이 두 가지 그리고 국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 랜섬웨어가 굉장히 이제 향후에 그리고 재택근무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선제 대응이 나섰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지노키비 랜섬웨어입니다. 이 랜섬웨어는 사회종합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피싱메일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랜섬웨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용자들의 위협에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랜섬웨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피해액이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국내 랜섬웨어가 약 2.5조, 그리고 국내 피해 현황들을 보면 중소기업의 약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보안 솔루션들이나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취약층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요. 실제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제재 조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보고 안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들이 전혀 없다 보니 사실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추산을 한다고 하면 국내 피해액은 2.5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런 8월 5일에 그 과기부에서 발표했던 이러한 랜섬웨어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서 선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랜섬웨어 강화, 대응 강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는 8월 5일 날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3가지의 챕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적인 지원하고, 두 번째는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갖출 거냐고 하는 3가지의 포인트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적인 지원입니다. 국가 중요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백업 지원을 해서 데이터 공급을 내년부터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는 사고 이후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계좌 추적이나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한 계좌를 추적을 해서 비용 어떤 금전적인 흐름들을 파악을 해서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사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량 제고입니다. 이러한 그 지원 이외에도 향후에 각자 기업이나 기관에서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R&D에 투자를 해서 신형 랜섬웨어 복구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 제도를 그 법제를 체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3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디테일한 자료들은 오늘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 3가지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과기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8월 5일자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쪽에 그 부스에 오셔서 명함을 주시고 가시면 디테일한 자료들은 별도로 메일로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이제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문서 중앙화 솔루션으로 랜섬웨어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 5, 6년 전만 해도 사실은 많은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시스템 담당자분들이 문서 중앙화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랜섬웨어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여러 어떤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사실 크게 없으셔서 많은 문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담당자분들께서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다 알고 계셔서 크게 질문 없이 아니면 그리고 이 랜섬웨어 대응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서 중앙화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 코로나가 유입이 된 게 한 2000년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한 중반 정도에 대전에서 이제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점점 이제 재택근무, 기업의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아마 코로나가 이제 계속 확산이 되게 되면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근무 환경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문서 중앙화에 재택 모드라고 하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을 도입하시게 되면 어느 장소에 가시든 사내의 어떤 보안 환경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안전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고 업무용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고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내 모드, 재택 모드가 자유자재로 스위칭되고 근무 환경들을 보안 환경들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재택근무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들은 실제 이제 문서 중앙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들을 좀 나열해 놨습니다. 일단 랜섬웨어, 금일은 이제 랜섬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다 보니 실제 랜섬웨어 대응은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랜섬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있어서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파일을 감염시키지 못하게끔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혹시라도 모르는 랜섬웨어, 신형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시스템 자체, 다큐온의 시스템 자체를 다 암호화할 경우에 다시 복구할 수 있게끔 암호화 이전 단계로 복구할 수 있게끔 형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후 대책도 다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시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지식 자산화, 회사의 지식 자산화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업무 서로 부서 간, 팀 간의 문서들을 공유하고 자유자를 공유하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충분히 높이자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금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형상관리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함이든 공유함이든 형상관리가 되고 있어서 내가 언제 어떤 편집을 했고 과거에 어떤 편집된 버전을 다시 복구하거나 그리고 랜섬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랜섬웨어가 혹시 시스템 자체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암호화가 됐다라고 하면 암호화 이전 파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형상 관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그 문서 중앙화가 랜섬웨어를 기본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들을 실제 사회에 돌아다니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랜섬웨어 샘플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저희 사내 시스템에서 직접 감염을 시켜서 랜섬웨어가 정상적으로 여기에 감염이 안 되는 것들을 동영상 캡처를 떠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화면이 조금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바탕화면에 저희가 샘플 파일들을 좀 바탕화면 로컬 디스크에 이제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는 윈도우 탐색기가 개인함에 저희 샘플 파일들을 올려놓고 하단에는 저 공유함, 부서함에다가 샘플 파일을 지금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랜섬웨어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바탕에 보이시는 전체 로컬 PC에 있는 파일들은 암호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문서 중앙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서들은 정상적으로 암호화되지 않고 정상 파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희가 샘플 파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샘플 랜섬웨어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암호화된 걸 볼 수 있고요. 하단에는 저희 문서 중앙에 있는 파일을 랜섬웨어 접근을 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알럿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개인함과 공유함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파일들이 암호화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 중앙화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적인 측면과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 보안적인 저희 다큐원에 특화된 기능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안 정책을 그 파일에 대한 보안 정책, 그 사용자별로 파일에 대한 보안 정책들을 다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UI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중간에 파일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필터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보안 문구, 우리 기관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보안 문구들을 등록을 해서 그런 문서들이 이제 그 문구들이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들이 저희가 감지가 되면 별도의 격리 조치라든지 아니면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낸다든지 보통 이제 알림을 보낸다는 거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력서나 아니면 개인정보, 일정 부분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서들을 영업팀에서 가지고 있다. 인사팀에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영업팀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줘서 실제 이런 문서들을 당신이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트래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안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서 중앙화에서는 중앙에 있는 파일을 액세스해서 바로 불러와서 편집을 하고 온라인으로 서버에 이제 다시 업로드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는 게 문서 중앙화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일반적인 사용하시는 작은 파일들,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들은 바로 열어서 편집하고 저장하는데 속도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느끼고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그래픽 파일이나 CAD 파일, 그리고 뭐 금융권이나 뭐 연구소 쪽들 보시면 엑셀 파일이 한 1기가 넘는 뭐 아니면 10기가 되는 그 엑셀 파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서 중앙화 네트워크로 당겨서 바로 불러오고 편집하고 저장하는 데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하고 그러자니 이제 별도의 그런 그 대용량 파일들을 로컬에 그냥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업로드하기에는 랜섬웨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드라이브를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에 별도의 보안 영역들을 설정을 하셔서 그 보안 드라이브의 대용량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바로 편집을 하시고 로컬에서 사용하신 동일한 환경으로 편집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설정한 백업 주기들을 설정된 백업 주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서버로 업로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대용량 파일 사용하시거나 그래픽 파일들, CAD 파일을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분들도 윈도우 탐색기 내에서 간단하게 보안 드라이브를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파일 관리에 대한 그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출할 문서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끔 반출 결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재가 승인이 되면 저희 반출함으로 파일이 이동이 되고 반출함에 있는 파일들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외부로 반출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반출에 대한 프로세스 전체의 이력에 대해서는 로고를 다 남기고 있어서 사후 감사가 다 가능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파일 원본을 반출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대용량 파일을 외부와 공유하거나 내부에 공유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링크 반출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누구에게 이 대용량 파일을 공유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결재를 이제 득하게 되고요. 결재를 득할 때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비밀번호,
다운로드 기간들을 설정해서 보안 설정을 해서 링크를 생성하셔서 그 링크를 메일로나 아니면 다른 웹을 통해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큐원 문서 중앙화의 편의 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시면 약 두 가지의 이제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경영진이나 아니면 보안 담당자분들은 사내에서 업무상 산출된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서 중앙화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이고 이건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영진과 보안 담당자분들과 그다음에 현업 담당자분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PC 환경에서 그냥 사용하던 그런 환경에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개인 파일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업무를 하시다가 문서 중앙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질 거다. 그리고 속도 이슈도 있을 거다. 어디서 뭐 들어보신 건 있으셔서 속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윈도우 탐색기 바로 그냥 접근해서 사용을 했는데 문서 중앙화를 하면 어떤 시스템에 접근해서 뭐 문서 중앙 시스템에 접근해서 파일을 그냥 불러오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용자 편의 기능과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 기반으로 기존의 PC 환경과 전혀 다를 게 없도록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서 중앙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탐색기 기반으로 기존의 PC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서 이질감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웹 탐색기와 모바일 탐색기를 지원하고 있어서 사내에든 아니면 모바일로 모든 업무들을 할 수 있고 회의나 이런 것들도 문서 중앙에 있는 파일을 바로 액세스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식 근로자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사실 파일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문 검색과 태그 검색을 해서 바로 빠르게 파일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 폴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업무 환경에서는 웹하드라든지 아니면 파일 서버, 뭐 나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내부의 팀 간에 아니면 부서 간에 이렇게 문서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서 중앙화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업 폴더를 제공하고 있어서 문서 중앙화 내에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협업 폴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윈도우 탐색기 제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여기 기존에 사용하셨던 윈도우 탐색기하고 동일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다큐원 가상 드라이브에 접근을 하시면 개인함, 공유함 이런 것들을 바로 액세스해서 거기서 폴더를 생성하시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 없이 바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문 검색, 다양한 검색 조건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정확한 문서를 찾을 수 있게끔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그 검색.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문서에 태그를 이제 입력을 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이 문서의 특성에 대해서 태그를 등록해서 태그로 더욱더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 필터, 보안 필터 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이라기보다는 보안 담당자, 보안 관리자의 편의성이라고 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금융권이나 기관 아니면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필터해서 문서를 관리하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단순하게 수작업을 하시는 그 관리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PC 환경에서 보면 내가 문서를 찾기 위해서 C 드라이브 들어가고 거기에 루트 폴더에 들어가고 그 하이 폴더를 쭉 이제 들어가면 많으신 분들은 뭐 20뎁스까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매일 그렇게 들어가서 문서를 찾고 편집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문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편한 기능이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들어가는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폴더나 아니면 파일을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이 즐겨찾기 통해서 폴더에 루트 폴더부터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접근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압축 프로그램 문서 중앙화 자체에서 압축을 해서 다수의 파일들을 압축해서 압축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랜섬웨어나 아니면 사용자 편의 일부 기능들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서 중앙화에 대한 기능이나 보안적인 측면과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질환지교가 가지고 있는 20년간의 문서 보안 노하우와 보안의 노하우들 R&D가 직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문서 중앙화에 함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보고자 추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적 자산을 회사에 있는 지적 자산 업무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적 자산화를 하면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기업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큐원을 일단 도입을 하시고 그 외에 저희가 기존에 오피스 하드백스라고 하는 파일 서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 중앙화 이전에 외부하고 협업 여러 가지 협업을 위해서 파일 서버를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옵사드 백스 제품이 이제 뭐 이 옵사드 백스는 아마 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 이제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보안 에파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CDR 기술이 탑재된 세니톡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악성 코드 유포가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 그리고 URL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그 악성 코드의 한 70%는 다 랜섬웨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세니톡스 CDR 기술이 선제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CDR 기술입니다. 아마 저희 질환주기 시큐리티에서 과거에 이제 몇 년 동안 CDR에 대해서 굉장히 세미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보편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도입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CDR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저희 전체 구성, 이 세 개의 제품을 했을 때 어떤 구성이 나올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R은 콘텐츠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콘텐츠 악성 코드 무해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문서를 받으시는데 뭐 인터넷이나 뭐 USB, FTP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업무 환경 내에서는 한 90% 이상이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스피어 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대부분 문서 파일이 첨부돼서 그 악성 코드가 묻어 있는 문서 파일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CDR의 개념은 이 문서 파일,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문서 파일들의 헤더값 아니면 액티브 콘텐츠 이런 것들을 아예 다 날리고 사실은 CDR이 어떤 얘가 그 액티브 콘텐츠가 있는데 매크로나 액티브 콘텐츠가 있는데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날리고 이거를 정상적인 파일로 다시 재조립해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제품을 같이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망분리 환경, 그 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망분리가 돼 있어서 망분리 환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망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망과 DMZ망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서는. 그래서 문서 중앙화를 내부망에 구축을 하셔서 지식을 모두 중앙 자산화하고 관리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반출할 문서들, 내가 업무상 그 협력업체에 보내야 될 문서들이 있으면 문서 중앙화에 그 반출 결제를 통해서 외부로 반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협력업체가 오피스하드 파일 서버 외부망에 DMZ망이나 외부망에 인터넷망에 파일 서버를 두고 여기에 주로 이제 같이 협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반출 결제 시에 외부 협력업체 내가 공유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결제를 득하면 자동으로 외부에 있는 파일 서버로 전송이 되게끔 돼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협력업체가 내부 사용자한테 파일을 전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외부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한테 보통 이제 일반 기관에서는 인터넷망 있는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드리면 또 사용자가 다시 내부망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절차가 또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위협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한테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서버에 접근해서 로그인을 하고 파일을 내가 원하는 담당자한테 지정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 파일 서버는 이 세니톡스로 파일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보내서 얘를 CDR, 무회화를 해서 깨끗한 파일로 재조합해서 다시 파일 서버로 던져주게 되고, 파일 서버는 내부망에 있는 문서 중앙화로 자동 전송해서 그 사용자 해당 사용자의 폴더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이 내부에 있는 문서 중앙화에 있는 모든 문서들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안 업무, 저희 질환지교 시큐리티 기본적으로 문서 중앙화가 중심이 돼서 세니톡스의 CDR을 통해서 굉장히 깨끗한 파일로 재조합해서 문서를 지식 자산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랜섬웨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실 수 있도록 R&D 투자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위드 코로나 시대 함께 건강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